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데이트 폭력입니다. 음. 최근 하남 연인 살인 사건과 북한 간 토막 살인 사건 이렇게 교제 살인 사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되는 피의자만 하루 평균 38명이고요. 검거되는 사람만? 검거되는 사람은 예. 또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만 3, 4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신호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연애나 동거 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쉽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안전 이별을 위해서 로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로펌을 찾아가요? 로펌, 네,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취재해봤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떤 걸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겁니까?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사실 가장 먼저 던져볼 질문이 그 데이트 폭력은 어디부터가 시작인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단순히 연락을 많이 한다던가 집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다던가라고 하는 거는 언뜻 뭐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과정에는 어떤 폭력도 가해지지 않지만 이게 작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관계 안에 있는 당사자는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행위 특성이 있다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조 증상으로는 언어폭력 그리고 통제하는 습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닌 그 내 감정에도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걸 간과하다가 순식간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좀 많이 접하고 있는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의 김도연 소장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런 뭐 생활 간섭, 행동 통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때는 뭐 옷차림이라든가 뭐 SNS 그밖에 뭐 사람 관계, 뭐 친구 관계라든가 심지어는 가족 관계까지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는 좀 간과되기가 쉽죠. 불안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계가 이미 동등하지 않다, 통제적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감정, 이런 나의 어떤 위치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치하면 바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상담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내가 당하고 있는 행위나 처한 상황을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걸 객관적이고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단 이래라고 해도 폭력은 폭력이고 협박은 협박이기 때문에 또 개중에는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피해를 당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법무법인 율명의 김세훈 변호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은 욕설 같은 거를 좀 심하게 하거나 한 번 정도라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위험 신호다라고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이 사람의 폭력적인 습관이나 폭력적인 성향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근데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요. 뭐 사랑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지. 뭐 이 좋아하니까. 정도로 생각을 한다. 네, 그렇다는 건데 이 작은 신호 하나라도 바로 잡으면 사실상 목숨을 잃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라. 네. 이게 뭐 일회성일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걸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로펌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법무법인 선의 김민우 변호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행위가 그럼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줄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어렵게 했는데 이거는 신고감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죠. 네,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 다양하겠지만 그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튜버 쯔양 같은 경우도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의 소유자인데도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신고를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폭력 조짐이 좀 보인다 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네. 그럼 변호사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가해자와 정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사실 지인이 말하는 건 그만큼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드라이한 시각으로 말해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가할 것 같은 상황일 때 일단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건데 이 폭력 중에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던가 이 언어폭력도 이거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합니다. 네. 게다가 예방 차원에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인지를 할 경우에 주요 보호 대상자로 특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추후에 스토킹 범죄로 만약에 뭐 제가 응급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신고 이력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갈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도 보호 조치는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